기본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볼 땐 사건 기본 내역을 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지 대지권은 정상적으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부 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하는 거고요. 등기부 권리 분석이 문제가 없으면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점유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점유자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고 혹시 공법상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위반 건축물 아니면 호수가 바뀌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기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매 정보 검색하는 방법이에요. 부제로 보시면 사설 경매 사이트로 시작해서 대법원 경매 사이트로 마무리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크게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경매 물건에 대한 원천 데이터예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리지널. 근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는 단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종류의 물건이 있잖아요. 금액대라든지 아니면 물건 종류라든지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 검색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렵게 그 물건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선 어떤 버튼을 클릭해서 요 페이지 맞다가 다른 페이지 맞다가 다른 페이지 맞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경매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어떤 권리들이 있고 이 권리가 낙찰로 소멸되는지 인수되는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되거든요. 등기부 등본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별도로 내가 돈 주고 열람을 해봐야 돼요. 몇백 원씩 주고. 내가 모든 경매 물건을 그런 식으로 열람을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크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천 데이터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매 투자자들은 여기서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을 검색하고 권리 분석을 합니다. 이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회원 가입을 하고요. 내가 결제를 해야 돼요. 뭐 지역이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돈을 주고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내가 해당 지역의 경매 물건을 모두 검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경매 정보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무료 경매 정보 사이트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경매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이제 보통 경매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운영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매 컨설팅 업체는 그런 자금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매 정보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데이터를 쏴주는 대표적인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한테 의뢰를 하고 달달이 얼마 주고 이제 그 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건데, 제가 대표적인 그 이제 사이트 구축해주는 업체의 대표님을 알고 계신데, 그 회사 구성이 대표님, 그리고 영업 뛰시는 뭐 이사님, 그리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경매 물건 정리해준, 데이터 정리해주는 알바 뛰시는 아주머니 뭐 분들 한 10분 정도. 이런 분들이 전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경매 물건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확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잘못된 정보가.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무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내가 실제 입찰하실 때는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시고, 이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는 이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 검색하기 편하게 만든 사이트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찾았으면 그 경매 물건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한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 한 페이지에서 모든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든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는 이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해 주지만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등기부 등본도 제공해 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을 현장에 보내서 뭐 미납관리비 확인도 해주고요. 아니면 중개사무실 방문해서 시세 조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입찰 들어갈 때 전입세 열람을 떼보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그것도 떼가지고 그 자료도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검색을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둔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찰할 때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냐면 원천 데이터가 있는 경매 사이트에서 원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 3대 서류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이거를 보는 방법은 제가 오늘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 등기부 등본도 한번 떼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옛날 거예요. 아니면 그 뒤에 추가적으로 어떤 권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권리가 다시 등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는 내가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돈 주고 열람을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 중에 스피드 옥션이라는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경매 물건 상세 페이지요.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는 페이지고요. 지금 이제 상단에 보시면 이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요 상단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뭐 경매 사건 번호라든지 언제 입찰인지, 그리고 뭐 매각한 종류의 부동산 종류, 그리고 채무자는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이 경매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감정가, 뭐 감정가는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미지 사진들도 나와 있어요. 그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 보통 이제 등기부 등본은 각구와 을구로 나뉘어져 있죠. 이거를 우리가 각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를 권리 순서대로 한 번에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통합 등기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통합 등기부. 이게 그 통합 등기부예요.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는 각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를 통합해서 이렇게 권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거는 뭐냐면 경매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여기 기재되는 칸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 칸은 어떤 거냐면 두 칸은 감정평가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페이지는 저희 옥션원 사이트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옥션원 경매 물건 상세 페이지예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앞에 있는 거랑. 그래서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여기 상단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예요. 뭐 경매 사건이라든지 물건 종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그리고 언제 입찰일인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으로 내리면 레이아웃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가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인 정보 자체는 동일한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게 등기부 현황이에요. 등기부 현황, 통합 등기부를 그대로 제공해 주고 있고요. 요 위쪽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이 칸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요 위쪽으로는 감정평가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꼭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되는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공해주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근데 레이아웃만 다른 거예요. 스피드 옥션은 세로로, 그 옥션원은 가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 옥션원뿐만 아니라 뭐 스피드 옥션, 탱크 옥션 이용하시더라도 동일하게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트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 그 경매 사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관심 물건 이제 저희가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경매 물건 상세 페이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옥션원 경매 사이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계시면 여기다 사건 번호 기재해 주시면 바로 검색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사건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죠. 처음에 검색을 할 때는. 저희가 경매 물건 검색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에 보면 메뉴 중에 경매 검색이라고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뜨는데요. 종합 검색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경매 검색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종합 검색 칸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건 종류를 선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상가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물건 종류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뜨는데요. 아파트 선택하시면 아파트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아파트, 주택, 다가구, 뭐 어떤 주택과 관련된 것들은 다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거용이라고 클릭하시면 요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주거용으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요 5가지를 다 검색해 보실 수 있어요. 아파트로만 해볼게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조건을 설정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최저 가격이에요. 최저 가격. 왜냐면 여러분들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의 한도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0억대 정도의 물건을 보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3억대의 물건까지만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초년생이고 아직까지는 돈이 많이 없어서 3억 이상으로 내가 물건을 핸들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물건들을 보는 거는 사실은 희망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필요가 없겠죠. 효율적으로 또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최저 가격으로 이제 보통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금액대가 나와 있죠.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6억까지만 볼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5억에서 6, 뭐 4억에서 6억까지만 볼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소를 여러분들 또 선택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 구, 군뿐만 아니라 읍면, 동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해볼까요? 경기도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제 구, 군, 읍면구까지 할 수 있지만 경기도까지만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건물 면적도 우리가 조건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제곱미터고 아래에 있는 건 평이에요. 특히 이 건물 면적은 그 실제 사용 면적,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 면적.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8에서 85 사이의 물건만 볼 거야. 그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총 90건의 물건이 있네요. 90건의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여기도 지역을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물건의 종류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검색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복수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다양한 부동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난 아파트랑 빌라만 볼 거야. 그러면 아파트 체크하시고 빌라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상업용 부동산 다 보고 싶어. 그러면 주거용을 일단 해제하시고 이렇게 앞에 있는 거 체크하시면 상업용 및 업무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다 체크가 되고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저희 한번 경매 물건을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광주시 태전동 쪽에 아파트 물건이 하나 나와 있네요. 이제 이게 경매 물건 상세 페이지입니다. 경매 물건 상세 페이지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3 타경 6456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사건 번호예요. 경매사건 번호고 이 사건은 지금 보니까 수원지방법원 중에서도 성남지원이 있는데 성남지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경매사건이에요. 그럼 입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수원법원 가야 돼요? 성남법원 가야 돼요? 성남지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남지원으로 가셔야 되시고 수원법원 가면 이 물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물건들을 저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매사건 번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저한테 셜록님 저 이 물건 입찰 들어가요 할 때는요 항상 요거를 붙여주셔야 돼요. 성남 2023 타경 64565 물건 좀 봐주세요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성남법원에서 지금 성남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사건이고요. 앞에 2023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2023년도에 성남법원에 경매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채권자가 2024년도에 경매 신청했으면 앞에 2024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보면 타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 타경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법원에는 경매 사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기호로 분류를 해요. 근데 경매는 이 타경이라는 기호를 붙이는 거예요. 타경. 그래서 타경이 있으면 아 요거는 경매 사건 번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각일이 나와 있죠. 입찰하러 가는 날이에요.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날 이제 이 물건 매각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10시에 문이 연대요. 여러분들이 일찍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전에는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10시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경매 사건은 보통 성남 지원에 가게 되면 경매계가 있고 경매계 가면 뭐 경매 1개, 경매 2개, 경매 3개 여러 개들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보면 이 사건은 경매 6개에서 담당하는 경매 물건이에요. 그리고 그 경매 6개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 진행 절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시면 여기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전화하시면 전화를 받는 분이 경매 6개 계장님이에요. 계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계장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냥 법원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예요. 라고 귀찮다는 듯이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면 경매 계장님은 경매 사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편물도 보내야 되고 우편물이 또 들어오면 서류 정리를 해야 돼요. 굉장히 바쁘겠죠, 업무가. 그런데 전화까지 상담을 해주려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 더 귀찮게 하면 돼요. 아, 기장님 지금 바쁘시구나. 그러시면 제가 1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장님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가 궁금하다고 하셨죠? 왜냐면 제가 1시간 뒤에 또 괴롭힌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괴롭힘을 받을 바에는 그냥 지금 해결해 주자 라는 마인드로 바뀌어요. 보통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 경매 사건에서 매각하는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주소가 나와 있어서 도로 주소 나와 있고 뭐 집원 주소 나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요 경매 사건에 지금 매각하는 부동산의 주소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 이 경매 사건에서는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면적이 있겠죠. 그래서 이 호수가 가지고 있는 건물 면적, 그리고 이 아파트 호수가 가지고 있는 대지권에 대한 면적,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매각물건이라고 해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경매물건 상세 페이지를 딱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매각물건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지 보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 오신 분 중에 토지 투자 관심 있으신 분 있어요? 토지 투자? 토지 투자? 토지 투자가 아니시면 다 건물이죠. 뭐 아파트가 됐든 상가가 됐든 아파트형 공장이 됐든 펜션이 됐든 어쨌든 건물이 있는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매각 물건이요 반드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고 적혀져 있어야 돼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잔금을 납부하면 건물의 소유권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권도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요 건물만 매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물만 매각. 그럼 내가 잔금 납부하면 건물은 내 거예요. 근데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권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낙찰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지 소유자와 우리 둘이서 뭔가 계속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 건물만 매각이다? 그러면 그냥 X표 누르고 다른 거 봐야 돼요. 저희는 항상 매각 물건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집합 건물, 아파트나 오피스텔,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가 대지권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적혀져 있으면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요 대지권란에 예를 들어 대지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내가 대지에 대한 지분을 못 가져오는 거예요. 건물의 소유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대지권란에 미등기이나 감정가격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미등기이나 감정가격이 포함. 대지권 미등기 물건인 거예요. 혹시 그 예습 영상에서 대지권 미등기 부분 보셨나요? 미등기이나 감정가격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건 하나예요. 이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분이 분양대금을 다 완납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지권을 다 정리하고 나서 호수별로 지분 형태로 대지권을 나눠줘요. 뭐 5평이든 10평이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행정 절차 때문에 아직건 대지권 등기 작업이 정리가 안 된 것 뿐이거든요. 근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분양대금을 다 완납했다? 그러면 나중에 대지권 등기할 때 나도 그냥 대지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예를 들어서 분양대금이 10억인데 그 중에서 3억을 안 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분양회사나 건설회사가 대지권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최초 분양받은 분이 3억을 안 냈으니까 저희한테 3억 주시면 저희가 대지권 드릴게요 라고 딜이 들어와요. 그런 물건은 내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지권란에 미등기나 감정가격이 포함됐다 그러면 분양대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양대금 완납 여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이 경매물건인데 최초 분양받은 분이 분양대금 다 완납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느냐 물어보면 걔네들이 건설사나 분양회사로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럼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경매물건이라는 거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숫자가 있으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개시결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거예요.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서류를 확인해 보고요. 오케이, 문제 없네. 경매 시작할게. 땅땅땅 친 날이 경매 개시 결정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랑은 크게 상관없는 날짜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건명이라고 해서 부동산 임의경매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여기에 부동산 임의경매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거든요. 두 가지 종류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저희는 몰라도 돼요. 뭐냐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그 어떤 물건은 임의경매 사건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어떤 거는 강제경매 사건이라고 분류할 뿐이에요. 하지만 권리 분석하고 저희가 입찰하고 낙찰받고 명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감정가. 보통 경매가 진행이 되면 법원은 감정평가사한테 이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시켜요. 어쨌든 가격이 결정되어야 어쨌든 팔 수 있는 거니까 그 최초 감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억 8,400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1차 매각기일 날이 뭐 2024년 6월 10일이었는데 그때 최저 매각 가격이 5억 8,400이에요. 1차 매각기일 날은 요 감정가를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라도 2024년 6월 10일 날 이 물건에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최저 매각 가격 이상으로는 입찰가를 적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금액에서 1원이라도 부족하면 그 입찰 서류는 그냥 무효 처리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변경이 됐어요. 원래 이제 이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돼서 이날 진행을 안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매각기일이 8월 19일로 잡혔는데 또 변경이 됐네요. 이렇게 변경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보통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그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2번 정도. 보통 2번까지는 법원에서 받아주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1차, 그 다음 이제 매각기일이 2024년 10월 28일 날 진행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변경된 내용들이 없어서 그대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유찰이 됐네요. 아무도 안 들어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왔다. 이게 이렇게 유찰이 되게 되면 보통 한 달 정도 뒤에 2차 매각기일을 정해가지고요. 최저 매각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법원마다 좀 다른데 어떤 법원은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저감하는 법원도 있고요. 어떤 법원은 한번 유찰할 때마다 30%씩 저감하는 법원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성남지원은 30%씩 저감하는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2차 매각기일 날 입찰할 때 입찰 가격을 얼마 이상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억 880 이상으로는 적어야 유효한 입찰 서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요때 최저 매각 가격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할 때는 입찰 보증금을 들고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입찰장으로 가야 돼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 조사해봤더니 시세가 6억이어서 나는 입찰가를 5억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입찰가를 5억 쓴다라고 해서 내가 보증금을 5억의 10%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래서 요 금액만 우리가 수표 한 장으로 끊으면 돼요. 저희가 은행에 가게 되면 요 수표 한 장으로 이거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날 이 물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수표는 다 요것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입찰 서류에 적는 자기가 낙찰받고 싶은 가격만 다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래쪽에는 어떤 거냐면 이 경매 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여기 기재가 돼요. 이 매각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누구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가 이 물건에 대해서 돈을 빌렸냐, 채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채권자는 페퍼저축은행회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여기 기재되는 거예요. 아마 이 부동산에는 경매 신청한 채권자 말고도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요, 2023 타경 570이 중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중복 경매 사건이라고 해서 어떤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넣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채권자가 또 이 부동산에 또 경매를 넣은 거예요. 중복으로 경매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중복 경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중복 경매 사건은요, 낙찰자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있어요. 뭐 카카오 지도, 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클릭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그 주소 복사하실 수도 있어요. 주소 복사하시면 요게 한꺼번에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요게 프린트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경매 사건 기본 내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매 사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펼쳐보기 하면 다른 이미지들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요 사진은 옥션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 현장 보내서 그 옥션원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어요.
호수 위치도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도면도 나와 있네요. 방이 몇 개인지, 뭐 거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도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스티커나.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보통 우체통 찍은 것들도 있거든요. 우편함. 거기 우편함에 만약에 해당 호수에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도 사람이 안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쭉 내리시면, 그러니까 이게 경매사건 기본 페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매각 물건이 토지건물 일괄 매각인지 대지권이 정상적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이렇게 등기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건 통합 등기부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보고 낙찰을 받으면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이 다 깨끗하게 소멸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라도 남겨져서 나를 귀찮게 하는 건지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판단, 요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저희가 오늘 같이 배워볼 부분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등기부 등본을 보는데 깨끗하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남아서 나를 귀찮게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권리가 있을 때 창을 닫으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위쪽으로 올려가지고요, 요 임차인 현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한대요. 그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사된 임차인이 있으면 그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점유자가 누가 있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건가? 아니면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가? 만약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혹시라도 내가 낙찰 대금 이외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건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를, 이거를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매각 물건 현황인데요. 이 매각 물건 현황은 감정평가서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매각 물건 현황 아래쪽에요, 뭐 기타사항,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세요. 그거는. 또 하나, 여기에 보시면 등기부 현황 아래쪽에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또 뭔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것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볼 땐 사건 기본 내역을 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인지 대지권은 정상적으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으면 등기부 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등기부 권리 분석을 하는 거고요. 등기부 권리 분석이 문제가 없으면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점유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고요. 점유자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고 혹시 공법상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일반 건축물 아니면 호수가 바뀌어져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여기에 기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4단계예요. 경매사건 기본 페이지, 기본 내역, 등기부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점유자 분석, 공법적인 하자 확인, 요 4단계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이 있죠. 일단 사진이라는 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까 봤던 그 사진 화면이 떠요. 그리고 그 메뉴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건물 등기부 클릭하시면 건물 등기부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서류예요. 이것도 캡처해서 얘네들이 올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해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의 과제로 맡겨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또 다른 버튼들도 있어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리고 요거 관심물건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물건이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요 상단에 보시면 관심물건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요 기본 분류라는 건 옥션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분류고요. 저희만의 어떤 분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분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폴더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나의 분류 관리라고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4년 10기니까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폴더가 생긴 거예요. 폴더가 생긴 거고, 다시 한번 그러면 관심물건 등록을 해볼게요. 체크하시면 되시고, 저장할 폴더 체크하시면 되시고,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남기시면 돼요. 이 메모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래가에서 확인한 뭐 시세라든지 아니면 현장 조사 가서 어떤 부분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등록을 하시면 이 폴더에 관심 물건으로 등록이 됐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그럼 등록이 된 거고요. 관심 물건을 보는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 관심 물건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류를 선택해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선택하고요.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등록한 물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뜨게 되고 가장 하단 쪽에 이렇게 내가 메모한 내용도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클릭하시면 다시 경매물건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매물건 기본적으로 관심물건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관할법원 안내라고 있어요. 보통 법원은요, 입찰 시작하는 시간, 입찰 마감 시간이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 보니까 이 법원은요, 오전에 입찰을 하는데 입찰 시작 시간이 10시부터 시작한대요. 10시부터. 그리고 입찰 마감 시간이 11시 10분이래요. 입찰 마감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입찰 서류 마감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마감 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입찰 마감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오후에 입찰하는 경매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2시에 시작을 하고 3시 10분에 입찰 서류를 마감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면 집행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매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법원마다 결과 발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어떤 법원은 예를 들어서 1등 가격만 불러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법원은 3등까지 가격을 불러주는 법원도 있고요. 어떤 법원은 입찰 인원에 대한 입찰 가격을 다 불러주는 법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입찰 들어가는 물건이 80명 입찰했어. 근데 80명을 다 불러주는 법원에서 하게 되면 답답합니다, 진짜. 네.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건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한대요. 사건 번호 빠른 것부터 늦은 순서대로 이제 결과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근데 임산부나 노약자 등 우선 진행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일부러 아기를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찰 발표할 쯤에 꼬집어서 울려요. 앞에서 진행하는 분이 혹시 입찰을 하셨어요? 네, 입찰했어요. 그러면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얘기하면 이제 그 앞에서 진행하는 분이 지금 아기가 있으니까 좀 양해를 구하고 그 사건을 먼저 결과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기재해 줬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건 번호 순서대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간헐적으로 입찰 인원이 많아서 법원이 붐비는 경우에는 16명 이상 들어온 사건을 먼저 결과 발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그 사람들 내보내게 되면 법정이 좀 한산해질 거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 발표는 사건 번호와 그 다음에 입찰자 호명하고 입찰 금액의 최고 3순위까지 결과 발표를 한대요. 3등까지만 불러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요게 이제 경매물건 상세 페이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